지난 시간에 빙하시대의 핵심은 눈이며 빙하시대의 시작은 수빈 사막의 따뜻한 대양과 슈퍼볼카노로 인한 낮은 기온의 만남이라고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강설이 점점 증가하여 대양과 대기온도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절정에 도달했음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절정기의 평균 1000m의 빙하 두께는 수백 년의 성경적 빙하시대 기간으로 잘 설명되지만 반면에 수백만 년의 진화론적 기간과는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빙하시대의 해빙에 대하여 다룰 차례입니다. 아울러 바벨탑 사건과 이와 함께 찾아온 인류의 이동이 빙하시대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등장하는 책이 있다고 했죠? 네, 바로 욥기입니다. 이 욥기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빙하시대, 바벨탑, 인류의 이동, 욥기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가 빙하시대 절정 때 수백 미터의 두께로 빙하가 쌓였던 지역의 분포입니다. 빙하가 700m 이상의 두께로 육지의 30%를 덮었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빙하시대의 절정에 도달한 다음부터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대양은 식으며 징발이 적어지고 눈도 적게 내리게 되었겠죠. 또한 화산재가 다 가라앉아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면에 직접 도달하여 눈이 녹기 시작했겠죠. 눈이 쌓이는 속도보다 녹는 속도가 더 빨라진 겁니다. 드디어 해빙기로 들어선 겁니다. 해빙은 일단 시작되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 겨울에 쌓였던 눈이 빠르게 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빙의 속도는 더운 적도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더 빨리 진행됐겠죠. 지난번처럼 빙하의 두께를 평균 1000m라고 하면 매년 10m씩만 녹는다고 해도 100년 안에 지금의 빙하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해빙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광역적인 눈사태, 산사태, 각 지역에는 눈이 녹아서 범람하는 큰 홍수가 났겠죠. 해빙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북미의 봄홍수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사진에서 보듯이 노스다코타에서 눈이 녹아서 집들이 모두 고립되었죠? 비가 와서가 아니라 눈이 녹아서 홍수가 난 겁니다. 이것이 유명한 북미의 봄홍수입니다. 이런 상황은 고위도 지역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지난 2019년 3월 미국의 봄홍수 뉴스를 보실까요? 미시시피강과 미주리강 상류 유역은 올해 기록적인 홍수를 겪었다. 이번 범람은 봄 폭우와 눈이 급속히 녹으며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스 잼 현상이 홍수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자, 지도에서 보듯이 미시시피강과 지류 전역에 범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눈 녹는 물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5월까지 홍수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이때 언급된 것이 아이스잼입니다. 아이스잼은 강물에 많은 얼음들이 짧은 시간에 몰려서 떠내려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위험하고 파괴적입니다. 과연 빙하시대 해빙 때는 어땠을까요? 이와 모습은 비슷했겠지만 규모는 비교할 수 없었겠죠. 수십 미터 되는 거대한 다량의 빙하와 엄청난 깊이의 물이었겠죠. 각 골짜기는 거대한 빙하들이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가며 기존 지형을 파괴시켰을 겁니다. 대단한 격변이죠. 첫 시간에 보셨던 빙하 지형 기억하세요? 이번에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 처음 보셨을 때보다 빙하의 규모와 격변적 상황이 더욱 실감나게 그려질 겁니다. 빙하가 미끄러지며 움푹 패인 둥그런 공곡, 썰크들, 여러 방향으로 빙하가 침식시켜 뾰족하게 남겨놓은 봉우리,
혼, 양쪽을 미끄러져 나가 날카로운 에레떼, 많은 빙하가 몰려오며 넓은 U자형 계곡, 그리고 U자 계곡에 의해 잘린 현곡 행잉밸리, 이곳에는 폭포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 이 U자곡이 바다에 닿는 경우도 있는데 U자곡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겠죠. 이를 피오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암석들이 빙하와 함께 이동한 후 빙하가 녹고 남은 표속, 이레틱 모울더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해빙 때 남겨놓은 빙하 지형들입니다. 이런 지형들은 오늘날 일어나는 자연과정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수백 미터의 두께로 엄청난 부피를 가진 빙하의 격변적 침식과 운반으로만 남길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독특한 빙하 지형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지형을 보며 당시 해빙의 규모를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있습니다. 빙하 지형을 보여주는 곳으로 이전에 몇 번 언급되었죠. 물론 지금은 이곳에 빙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빙하 지형을 통해서 볼 때 과거 빙하 시대 절정에는 이 산맥 위로 수백 미터의 빙하가 쌓였던 곳입니다. 시에라네바다 산맥 근처의 독특한 지형 한 군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라바마 힐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시에라네바다 산맥을 따라 서쪽에 낮은 지대인 오웬스 분지 안에 돌출된 언덕입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찍은 영상을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둥글둥글한 독특한 지형이 보이죠? 대부분 화강암들입니다.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해빙 때 녹은 빙하와 물이 낮은 지역인 오웬스 분지로 내려와 흘렀겠죠. 분지에 돌출된 언덕인 알라바마 힐스에 그 물과 빙하들이 부딪히면서 언덕을 마모시켰습니다. 그 부딪힘이 해빙에 수십년 동안 일어났겠죠. 그리고 이런 둥글둥글한 모양을 남겨놓은 겁니다. 알라바마 힐스의 높이는 분지 바닥에서부터 450m 정도인데요. 언덕 꼭대기까지 동글동글하게 마모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곳까지 빙하가 닿았던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해빙 때 흘렀던 물이 얼마나 깊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450m라니 엄청난 깊이죠. 그리고 그 위에 거대한 빙하가 떠다니며 이 언덕들에 부딪히고 빙하가 깨어지고 돌들이 마모되는 격변적 장면이 그려지세요? 어떤 지역들은 해빙 위로 녹았던 물이 두 개 갇혀 있다가 터진 곳도 있을 겁니다. 좋은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983년에 미 서부의 콜로라도 강의 상류에 있는
글렌 캐년 댐이 범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비가 와서 홍수가 난 것이 아니에요. 락키 산맥에서 갑자기 기온이 높아지며 눈이 녹아 콜로라도 강으로 몰려서 범람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지금 보시죠? 댐이 넘치려고 하는 장면? 그때 모습이에요. 이때 댐의 수위가 너무 높아져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비상구를 열었는데 바로 지금 보시는 장면입니다. 12m 비상구를 열자 1분 만에 40m 기반함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빙하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댐 붕괴가 곳곳에서 일어났겠죠? 빙하 시대 댐 붕괴로 아주 유명한 곳 한 군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서북부인 워싱턴주를 중심으로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지도입니다. 캐나다, 미국에 걸쳐 있는 당시의 빙하가 보이죠? 지금의 시애틀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 아이스 댐, 그러니까 과거에 빙하댐이 형성되어 그 뒤에 미졸라 호수라고 부르는 거대한 호수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호수는 면적으로 볼 때 한국의 강원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러면 호수뿐만 아니라 지도 전체의 면적도 어느 정도인지 그려지시죠? 이 빙하댐이 해빙 때 점점 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빙하댐이 붕괴되면서 뒤에 갇혀있던 호수가 방류되어 기존의 지형들을 침식시키며 그랜드 쿨리 협곡이 형성되었습니다. 길이가 100km, 높이는 최고 300m 달하는 협곡을 남겨놓은 겁니다. 이때 빙하와 물이 기존 지형을 부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요새 콜롬비아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진은 저희 가족이 그랜드 쿨리에 방문했을 때 찍은 겁니다. 제 두 딸입니다. 이 그랜드 쿨리 협곡의 형성을 언급할 때면 항상 등장하는 지질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할렌 브레츠라는 분입니다. 1900년 초에 워싱턴 대학과 시카고 대학 교수로 있던 분인데요. 그랜드 쿨리에 대하여 해빙 때 홍수로 인해서 격변적으로 형성되었다고 30년 동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오랜 세월 동안 깎여서 지형이 형성되었다는 해석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격변론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1979년이었는데요. 브레츠 교수가 사망하기 한 해 전 98살 때입니다. 이때 펜로즈 메달을 받게 됩니다. 이 메달은 지질학자에게 수여하는 가장 큰 상입니다. 그의 주장이 이제는 받아들여진 거죠. 그 지역의 비지터 센터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지질학적 책에는 그에 대한 칭송이 적혀 있습니다. 한 군데 보실까요? 브레츠 덕분에 지질학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는 지질학자들에게 다른 격변에 대한 증거들도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브레츠 교수가 기존 지질학자들이 갖고 있던 사고의 틀을 격변적 사고로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칭송한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랜드 쿨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랜드 쿨리를 보면서 과거에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한 해석은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에 따라 제각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 시대를 통해 동일한 빙하를 보면서 여러분이 격변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격변이 바로 성경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빙하 시대의 이 격변적 해빙이 그려지세요? 따뜻한 대기로 인해 녹기 시작한 거대한 빙하가 기존 지형을 격변적으로 침식시키는 과정, 그리고 남겨준 오늘날의 빙하 지형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적인 큰 단계를 단계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피조물을 바라보는 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된 창세기 1장은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영어로 카스믹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인 사건입니다. 글로벌한 사건입니다. 이때 기존의 땅들이 부서지고 지층이 형성되고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사건이 아무리 대단해도 창세기 1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것의 일부만이 변형된 겁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빙하 시대는 광역적인 사건입니다. 영어로 리조널한 사건이죠. 넓은 곳에 수백 미터의 빙하가 쌓였습니다. 그러나 지구 전체를 덮은 곳은 아니죠. 적도에 가까울수록 눈보다 비가 더 많이 내렸을 테니까요. 또한 어떤 곳은 눈이 쌓여도 빙하 지형을 만들 만큼 빙하가 두껍게 쌓이지는 않았겠죠. 또한 해빙 때 노아 홍수 만들어졌던 지형들이 변형은 되었지만 그 지형 전체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즉 빙하 시대가 노아 홍수를 대신할 만큼 큰 격변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홍수가 나죠? 이는 지역적 홍수입니다. 영어로 로컬 사건입니다. 이 지역적 홍수에 의해 빙하 시대 때 형성되었던 지형들이 부분적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적 홍수가 빙하 시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빙하 시대에 비하여 너무나 약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지형들은 노아 홍수 때 형성된 것이며 그 이후에 빙하 시대 해빙 때 변형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전 우주적, 노아 홍수 전 지구적, 빙하 시대 광역적, 오늘날의 홍수 지역적. 정리되셨어요? 이 네 단계를 통해 볼 때 피조물을 바라보면 정말로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빙하 시대를 일으키셨을까요? 빙하 시대는 홍수 이후의 수변 사막 상태에서 우연히 화산 폭발이 발생하며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홍수 이후에 우리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노아 홍수 다음에 성경이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와 함께 빙하 시대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며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여 이들을 흩으십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흩어진 족속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데 독특한 설명이 부여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므롯과 벨렉입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에서 볼 수 있듯이 니므롯은 함의 손자, 즉 노아의 4대 손입니다. 벨렉은 셈의 후손으로 노아의 6대 손입니다. 니므롯에 대하여는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므롯이 사용한 용사, 용감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마이티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용어예요. 능력 있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니므롯에게 이 수식어가 부여된 것입니다. 또한 그가 쌓은 네 나라 가운데 바벨이 등장하죠. 그래서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일을 주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편 벨렉은 그 이름 자체가 나눔, 영어로 디비전인데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때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벨렉이 나던 시점에 언어의 혼돈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나뉘게 된 것이죠. 자, 족보를 다시 보겠습니다. 니므롯이 태어나자마자 권력을 잡지는 못했겠죠. 어느 정도 나이가 찼을 때, 즉 다음 세대 에벨 시대쯤에 들어섰을 때 권력을 잡고 바벨탑을 주도했겠죠. 그가 권력을 잡고 바벨탑 건축을 주도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돈시켰는데 이때가 벨렉이 태어난 시기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바벨탑 사건과 빙하 시대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빙하는 눈이 쌓여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양이 증발해서 눈으로 육지에 쌓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빙하의 두께와 면적이 커질수록 해수면은 낮아지게 됩니다. 빙하 시대 절정에는 빙하가 700m 이상의 두께로 육지 30%를 덮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전 세계 해수면을 적어도 120m를 낮출 수 있는 대단한 양입니다. 120m의 해수면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구상의 대부분의 대륙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이 각 대륙이 대륙붕에 의해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륙붕들, 이것들이 다리, 즉 브릿지가 된 거죠.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와 북미 대륙도 이게 베링해인데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도 연결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이유는 흩기 위한 건데, 해수면을 낮추어 대륙도 연결시켜 흩으시는데 용이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때 꼭 대륙붕이나 바닷가로 이동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다른 곳으로도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닷가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빙하시대 기간에는 다른 지역보다 바닷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날씨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닷가는 빙하시대 기간 내내 따뜻한 대양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고, 내린다고 해도 눈보다는 비가 더 내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듯이 바닷가에는 빙하 지형이 훨씬 적습니다. 바닷가는 빙하 시대 동안에 따뜻한 대양의 영향으로 눈보다 비가 더 내렸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빙하 시대 동안에 계속해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큼 흩어졌다고 여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화산 폭발을 그친 겁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께서 대양의 온도도 고려하셨겠죠. 근데 화산재가 모두 가라앉고 따뜻해지며 대양의 증발이 적어져서 해빙으로 들어선 겁니다. 즉 육지에 쌓였던 빙하가 녹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해수면이 높아지겠죠.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서 지금의 해안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즉 인류가 흩어진 다음에 언어적 격리뿐만 아니라 지역적 격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간의 언어적, 지역적 격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단체로 대적하지 못하게 막으신 겁니다. 자, 이제 왜 바벨탑과 빙하 시대가 연관되는지 아시겠죠? 또한 대부분의 민족들이 어디로 이동했나요? 상대적으로 이주하기 용이했던 바닷가입니다. 여러분, 빙하 시기에 민족들이 이주하는 모습이 그려지세요? 빙하 시대, 바벨탑, 인류의 이동, 그리고 해빙으로의 격리입니다. 추가적으로 노아 홍수와 빙하 시대의 규모와 기간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려고 행하셨던 격변적 심판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1년 정도입니다. 한편 빙하 시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흩으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수백 년에 해당됩니다. 즉
빙하 시대를 유지했던 화산 폭발은 짧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화산의 규모와 간격은 계속 눈이 내릴 수 있는 정도였겠죠.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큼 충분히 흩어졌다고 여길 때까지 화산 폭발을 사용하신 거죠. 이와 같이 노아 홍수와 빙하 시대는 하나님의 목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나 기간이 다른 겁니다. 빙하 시대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그 빙하 시대 기간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이 충분히 흩어졌다고 여기실 때까지 진행되었는데 그 기간이 수백 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수백 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빙하 시대, 바벨탑, 인류의 이동, 이들의 연관성이 이해되셔요? 벨렉 때의 언어가 혼잡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이 벨렉이 태어날 때는 홍수가 끝나고 약 100년 정도 지난 다음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창세기에 등장한 족보를 보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자, 이 족보는 앞으로 몇 번 더 등장할 텐데요. 여기서는 빙하 시대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각 막대 그래프는 창세기 족보에 나오는 각 사람에 해당됩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했습니다. 자, 이 족보를 기초하면 벨렉이 태어났던 시기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약 100년이 지난 다음이라는 것,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때 언어의 혼돈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빙하 시대의 시작은 벨렉이 태어난 해이거나 조금 후였겠죠. 그리고 앞서 다룬 마이클 오우드가 생각하는 빙하 시대가 끝났을 시기를 홍수 이후 700년경이라고 하면 빙하 시대 끝난 때는 거의 요셉 때입니다. 그런데 이 빙하 시대 기간에 살아순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욥기에 얼음, 눈, 추위가 집중적으로 등장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눈, 우박을 말씀하셨습니다.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느니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자, 얼음과 서리가 등장합니다. 엘리후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눈 얘기를 했죠?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추위, 얼음이 등장합니다. 이제 욥이 한 말을 보겠는데요. 특별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무슨 표현이 계속 등장하나요? 얼음과 눈이 녹는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욥이 살던 시기를 창세기 36장에서 찾았던 기억이 나세요? 창세기 36장에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소발이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자손으로 등장하는 것이 나옵니다. 즉 욥이 살았던 시기는 야곱과 동시대 또는 그 다음 세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창세기 족보를 통해 볼 때 노아 홍수가 끝난 후 약 600년에서 700년경이 됩니다. 그러면 욥이 살던 시기는 빙하 시대의 해빙의 과정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눕는다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죠. 아래 욥의 언급도 비슷한 맥락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냐?
해빙기의 강물의 범람이 느껴지는 듯 하지 않으세요? 골짜기를 범람하는 강물. 욥기는 빙하 시대에서도 해빙기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욥이 한 말입니다. 민족들도 커지게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성경에서 민족, 네이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0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죠. 마치 바벨탑 이후에 언어의 혼돈으로 흩어지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민족들로 나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을 보았고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에게 직접 들었던 모습을 엿보게 하는 것 같잖아요. 욥은 참 부자였죠. 고난받기 전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 소유한 가축이 10,000마리가 넘습니다. 그러나 당시 적은 인구로 볼 때 이렇게 많은 가축을 돌보는 것은 어려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욥이 살았던 사해 남쪽의 날씨는 오늘날과 같은 사막이었다면 그런 많은 가축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소유물의 2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23,000마리 가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런 많은 가축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못 키울 가축을 주신 게 아니죠. 즉 욥이 살던 지역은 지금의 사막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빙하 시대에 해빙기며 수변 사막의 여파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살던 지역은 오늘날 빙하 지형을 보여주는 곳은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대로 빙하 지형은 빙하의 두께가 수백 미터 정도가 아니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즉 전 지구는 빙하 시대 영향하에 있었겠지만 육지의 모든 것이 빙하 지형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살던 곳은 얼음, 눈, 추위 등을 보았겠지만 빙하 지형을 남길 만큼 빙하가 두껍게 쌓인 곳에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빙하 시대는 전지구적보다는 광역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빙하 시대 동안에 지구 전체에 눈이 내린 것도 아니에요. 많은 지역들은 비도 충분히 내리고 따뜻한 대양의 영향을 받아 오히려 지금보다 좋은 기후였습니다. 욥은 빙하 시대 이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빙하 시대 때 사람들은 이런 좋은 지역에 정착도 하였고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빙하 시대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빙하 시대, 바벨탑, 인류의 이동, 해빙, 욥기 등이 이 각 퍼즐 조각들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걸 느끼세요? 그리고 이 퍼즐 조각이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큰 그림.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과거 사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자체만이 아니라 성경 밖의 증거도 잘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과 빙하 시대를 통하여 자신을 대적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창조학 세미나를 할 때 많이 받는 질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룡이 있습니다. 공룡은 정말 과거에 살았을까요? 살았었다면 왜 지금은 없는 걸까요? 만약 실존했던 동물이라면 역사책인 성경 하는 걸까요? 다음 퍼즐 조각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로 공룡입니다. 이 공룡에 대한 해답이 빙하 시대에서 풀리는 거 아세요? 자, 그리고 이때 또 한 번 등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욥기입니다. 공룡,
빙하했을 때 욥기, 그리고 다른 포도 조각들이 어떻게 엮이는지 보실 겁니다.